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 다시 요양병원을 오가며 6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곳.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일을 하는 기분인 거예요. 이제 뭐 연락해서 문상객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발인하니까 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울 겨를도 없고 계속 뭐 어디 구청 가서 서류 띄고 뭐 사망 진단서 하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손님 치르는 기분이었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맞추고 있다는 기분. 다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야 이제 그 감정들이 뒤늦게 몰려오는데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때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는 벌써 몇 번의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머니만큼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을 치르듯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 김은자님의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념.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김은자 씨는 오늘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김은자님은 1966년 김해 외가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때때로 사방이 껌껌해질 때까지 방에 엎드려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나의 추모식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건 어떤 느낌일까? 돌이켜보면 꽤 많은 죽음을 보고 듣고 겪었지만 늘 준비 없이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생각으로는 엄마 죽음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너무 막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 죽음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준비가 안 됐구나. 근데 그 모의 추모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툭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올라왔어요. 어머,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전 죽음이 너무 막연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너무 막연해서. 예. 아무런 준비 없이 허망하게 이별을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은자 씨는 17살의 오빠를, 20살에는 언니마저 갑작스레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추석 며칠 후에 언니가 사고로 떠났는데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저한테 알리신 거죠. 오빠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있어서 하여튼 장례식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모 말이 생각나는 게 뭐 이모는 그 장례식 왜 가느냐. 그냥 오빠가 마음속에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애도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그냥 물질일 뿐이다. 앞으로도 함께 하게 되지 않기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도 김원장님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실컷 울지 못한 그때의 감정은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제가 한 40 초반인지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언니 오빠가 있었다는 얘기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언니가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러니까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외면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이래 미뤄뒀던 감정들이 막 이제 아우성치면서 올라오는데 그게 슬프다 뭐 이런 구체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힘들고 멍하고 뭐 무기력하고 이런 느낌으로 왔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별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함께했던 추억을 곱씹어 보고 마음껏 슬퍼할 시간. 그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죽음은 더 길고 슬픈 이별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사실 나중에 모의추도식 하면 저도 해봐야 되나 싶은 게 이 김은자님처럼 저도 되게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냥 뭐 30 좀 넘어서 저도 뭐 애 키우고 정신없이 맞이해서 하다가 이제 지나갔고 또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의 그 슬픔의 그 핵심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정리해서 추모식을 준비하면서 김은자 씨는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권과 마지막에 선택해서 남긴 유품들입니다. 즐거웠던 걸 더 기억하고 싶어서 좀 재밌는 사진으로 골랐고요. 이거는 책꽂이에 있던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조금 특별한 게 중학교 1학년 어린이날에 언니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받으니까 아니 나 이제 어린이도 아닌데 선물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언니가 막 어린이날까지 챙겨주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책은 진짜 고이 간직한 책이에요. 이게 정말 40년이 넘은 책이죠. 네. 보시면 막나하네요. 무엇을 유품으로 남길지 고민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생각하면서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한 책이었고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애도는 그 이별의 순간이 아니고 삶 전체를 기억하는 거다. 이런 거를 제가 사진을 추리면서 보니까 즐거웠던 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해낼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겨우 걸을 때 오빠가 손을 잡아준 사진 이런 거. 그때 굉장히 좋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죽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 그럼 내 삶을 그렇게 보면 엄마가 돌아가시는 게 막 너무 아프고 슬프고 그런 일만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잠깐 헤어지기는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삶을 기억하고 반추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않았던 나 자신과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린 시간. 늘 무겁기만 했던 죽음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되게 가벼워졌어요. 네. 여기 헌화하고 여기 서는데 저절로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무겁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내렸다고 할까요? 뭐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죽음도 아니고 내 죽음을 이렇게 바라본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의 죽음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는 인경희 씨. 지금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림책이지만 여기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드릴 책은 보고 싶은 엄마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엄마한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난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요. 난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다녔어요. 난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봐 무척 두려웠어요. 내가 가끔 말썽을 피워서 엄마가 떠난 것 같아 내 마음은 아주 많이 아파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가 곁에 있어요. 그건 공평하지 못해요. 나는 아빠한테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았어요. 아빠는 나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죽었다고.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난 언제까지나 엄마를 잊지 않을 거예요. 난 엄마한테 아주 특별한 아이였고 엄마도 언제까지나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네, 이렇게 끝나는 책이에요. 그림책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누나 또는 언니, 엄마 언제 돌아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말 못할 것 같죠? 나 이렇게 말해주겠다. 네.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좋아요.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의 의견처럼 정확하게 엄마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준 어린이들을 추적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바로 말해주지 않은 어린이도 추적한 거죠. 두 집단을 비교했는데 어느 집단이 더 건강한 애도를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느냐면 사실대로 말해준 집단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껏 울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껏 슬퍼하라고. 그러면서 그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 나와야 건강한 일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울고 웃으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죽음이나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저어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금기시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 장례식이 안 되거든요. 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도 장례식에 가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할아버지가 원래 많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한 번씩 털어내고 할아버지를 좀 추억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지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면 아이라도 그렇게 넘어가면 그때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좀 응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례식을 갔으면 그때 저는 느낌이 좀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도 아이들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애둘러 표현하고 숨긴다고 감춰지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여기다 대보세요. 가슴 여기 쏙 들어간대.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 꼬마 앞에 눈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지? 엄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 절대로 여길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군가 떠난 사람과 우리와 사이에 따뜻한 시간,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언제 죽음을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 건 아닐까. 솔직히 아빠의 아빠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의 아빠도 이제 죽음 근처에 거의 다 날았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에게는 언제나 장례식에 가서 그 친구한테 또는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라는 그게 항상 두려움이었거든요. 정말 가깝게 지내는 조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별을 슬슬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너무 갑작스럽고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또 의식적으로 죽음이라는 소재를 멀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제가 슬픔에 파묻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 홍보 만났어. 그럼 여러분이랑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엄마, 나 죽음 홍보 만났어.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 그렇게 무섭거나 무겁거나 그렇지 않다. 좀 더 나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어떤 응원 같은 걸 받게 되거든요.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건강한 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인경희 선생님이 전국을 누비며 죽음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책 같은 거 하나 사드려도 시작은 한 제자의 죽음이었습니다. 25년 전에 4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반 애가 난소암을 이제 앓고 있었는데 몇 달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저도 배운 적도 없고 아이들에게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 저렇게 어린애도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꺼내서 아이들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1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감이 들었고 오랫동안 어떤 직무유기를 한 교사?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죽음에 대해 공부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겪을 슬픔을 방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숱한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학교에서 교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타이틀이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좋으나 죽음이란 말은 좀 빼고 해달라. 초등학교에서 이제 죽음 교육을 하려고 할 때
특히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들은 걱정을 먼저 해요. 아, 이 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또는 아이들이 뭔가 죽고 싶은 생각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닐까. 죽음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요즘에는 학교 정규 수업에서도 죽음을 가르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모임을 기획한 박근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두천 생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란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은 모두 중학교 도덕교사입니다. 사실 우리 도덕과가 되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 왜냐면 도덕은 사람이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건데 그 인간답게 사는 것에 결국은 인간답게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삶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하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얘기할 기회가 되게 없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죽음에 관련돼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냥 그게 뭐 자료도 없고 막막하더라고요. 또 학생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저희 교과서에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고 해서 이게 한 단원이 나와요. 네.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2학년은 도덕 시간에 죽음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죽음의 의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네. 그러면서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충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 다짐하고 마음의 평정을 삼는 계기를 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정답을 딱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질문만 던져도 되는데. 그렇죠. 질문 던지고 각자가 답을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야. 그것도 너무 형식적이고 그 중학교 애들이 자기의 죽음이랑 삶을 돌아보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걸 못하는데 텍스트 상으로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삶의 모습이구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답이 정해져 있는 OX 퀴즈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죽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도덕 선생님들의 바람. 누구랑 제일 가까울까요? 가족 중에. 이 고양이하고 제일 가까운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과 죽음을 얘기해온 임경희 선생님의 경험담은 여기 모인 도덕 교사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됩니다. 학교에 있어보면 알지만 학교에서 애들이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셔도 우리가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바르고 저런 애들만 있으면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상담을 하고 싶은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공감을 해서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정작 아이는 괜찮아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우리 사회에서 그 되게 슬픈 감정이나 그런 거를 너무 숨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울려고 하면 우는 게 잘못됐다고 울지 말라고 하고 되게 너무 억압을 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죽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사는 데 있다고 봐요. 죽음 교육 그러면 뭔가 사람들을 우울한 어떤 시간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좀 더 다르게
살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교육들은 그런 이야기의 장은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다짐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눈 떠보세요. 응, 그래요. 지금은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진찰 좀 해볼게요. 예. 하룻밤 사이에도 생사가 오가는 이곳은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조절해 드려야 되겠네요.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사의 역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대화가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 대화가 어려운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환자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또 행동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저희가 살피고 있고요. 이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막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수업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발 목욕하실 때 턱 밑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지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먼저 가서 누군지 소개해 주셔야 돼요. 목소리만 듣고 불안해하시니까 자원봉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좀 덜 불안해하실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숱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예과 1학년인 나경 씨는 의대에 진학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데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것을 처음에는 배우면서 이건 조금 시기상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한테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환자분한테는 정말 한 명밖에 없는 의사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제 죽음이란 건 저한테는 되게 멀고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봉사를 통해서 임종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을 미리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봉사활동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 의과대학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의사들이 죽음에 가까이 더 다가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하나의 질병의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전인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지 또 고민하는 것도 의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함께하는 동반자. 의사가 죽음을 알지 못하면 환자의 삶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비 의사들이 죽음에 대해 배우는 또 다른 시간. 우리의 이해가 의사들의 이해가 있어야 이제 죽음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의료인이 되는 거지. 그 의사가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좀 더 옳지 않은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의사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배운 거, 알고 있는 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겠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의사는 언제 의술을 행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열기가 인상이 깊었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는 데 그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어떻게 보면 의사는 치료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 그 환자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조금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의료의 개념이 확장돼야 되겠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에는 다 같은 생각이네. 그래요? 좋아요. 뭐죠? 어떻게? 그게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냥 어떻게 죽어야 될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는 분명히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그게 의료가 확장돼서 의료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3차 산업 종사자거든요. 그래서 환자라는 고객한테 환자가 원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환자 입장이랑 의사 입장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라고 해서 충분히 그 위험성만 주지시켜준 뒤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소위 요새 얘기하는 자기 운명 결정권을 최대한 지지해주자. 뭐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건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 생각도 많이 하고 정리도 잘 해두고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그거를 행사할 각오도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많지 않아. 참 거기 문제가 있어. 뭐 하고 싶은 얘기. 환자마다 다른 거잖아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인 치료를 도와줘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렇게 치료하시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마무리를 못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려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호스피스 병동도 그 봉사활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만 해도 그게 무슨 의료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게 더 많은 인식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관점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게 좀 환자들로 하여금 더 합리적이고 좀 후회 없는 어떤 판단을 하는데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의사가 죽음을 많이 보긴 하지만 그거에 무뎌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한 번, 두 번 겪어지면 이제 저희들도 조금씩 그거에 무뎌지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복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더 특히 죽음에 관한 공부를 더 많이 계속 접하고 내가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죽음 가까이 올 때 있는 해답을 조금 함께 찾아줄 수 있는 동반자는 의료인과 의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에는 환자의 마지막을 가장 함께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의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사가 죽음을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받은 인상은 1학년 때 호스피스 완화의료 실습 돌고 이러는 게 자네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참 경험이라는 게 무섭네. 이런 걸 안 했으면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을 것 같거든. 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 이게.
이 모임을 주관한 유은실 교수는 죽음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질병 또는 그 환자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징후나 이런 것들로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질병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사람을 좀 보자, 그런 뜻이 가장 강하죠. 죽음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죽음을 뭐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서사로서의 이 생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런 수업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떠나갈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질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음이 아플까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려고 해요. 입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림책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임경희 선생님이 삶과 죽음 그리고 치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게 벌써 2달. 저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너무 자연스럽게 지속되던 일상들이 갑자기 탁 끊어지면서 삶의 어떤 그 절연감, 절단감이 딱 오면서 제 마음에 좀 우울의 감정이 좀 심해졌었어요. 제가 뭔가를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드렸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제가 제 스스로 정말 감정적으로 갇혀 있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강의를 보게 돼서 치유를 받고 싶다, 나도. 저도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친구가 그렇게 된 게.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고,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 죽음이란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되게 슬픈데. 슬픔 앞에서는 내가 약간 어린애 같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배워야지 이 슬픔도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겠다. 마음이 없어서. 그전에는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면서 애써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원숭이가 뭘 들고 하고 있죠. 얘는 꽃이 2년 전 낙상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김도희 씨도 그랬습니다. 그 죽었다라는 말 자체를 하기 싫어. 그 받아들이는 게 안 돼서 그랬을까요? 인정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자체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세상에 알리는 게 싫었던. 엄마가 가시기 전에 엄마 동생한테 한번 가자고 저한테, 동생이 대전 어디에 사니까 날 거기 꼭 데려다 달라. 엄마 가요, 그때 가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가셨는데 전 이모한테도 전화를 못했어요. 엄마가 이모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엄마의 마지막 소원처럼 그 이모한테 한번 가자고 했던 걸 못 들어드려서. 아직도 이모는 모르세요. 언제까지고 슬픔에 갇혀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에요. 곰과 작은 새. 작은 새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누워있어요. 누워있죠. 네. 자, 어느 날 아침 곰은 울고 있었어요. 단짝 친구인 작은 새가 죽었거든요. 여기 작은 새 보이죠? 네.
산호빛 날개는 한껏 부풀어 있었고 자그마하고 까만 부분이 임경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내가 겪은 죽음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상자 보이죠? 이 상자 뚜껑. 어제 네가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만약 어제 아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곰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말했어요. 곰아, 이제 작은 새는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아프겠지만 잊어야지. 곰은 이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궈요. 이렇게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림책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곰이 어둠 속에 혼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친구 어머님이 새벽에도 저한테 막 가끔 전화하시고 이러거든요. 이 슬픔이 주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러니까 그걸 끄면 못 참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저도 되게 슬픈데 너무 그 슬픔이 이제 너무 무거운 분이 계시니까 차마 그 슬픔에 그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실감보다 오히려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저보다는 자기 아들인 남편이 훨씬 더 슬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섣부른 위로를 하기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곰은 들고양이에게 옛날 친구 이야기 위로하는 방법도 애도하는 방법도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뭘까요? 들고양이는 잠시 동안 작은 새를 물끄러미 바라다 봐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넌 이 작은 새랑 정말 친했구나. 작은 새가 죽어서 몹시 외로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토끼가 물어본 거랑은 다르죠. 맞아요. 토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야 돼. 네,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잊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고양이는 몹시 외로웠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곰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처음 들은 소리예요. 지금 곰은 작은 새와 함께 즐거웠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어떤 일? 즐거웠던 일. 나 이제 울지 않을래. 작은 새는 앞으로도 계속 내 친구니까. 예, 곰과 작은 새였어요. 어때요? 친구 어머니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책 읽어도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네, 갇혀 계세요. 계속 그렇게. 그 아까 고양이가 많이 외로웠지 했던 그 말이 나한테 해준 말 같아요. 이게 그림책이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한테도 이런 이야기 잘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외롭다는 이야기. 저는 친구들한테도 저는 말 안 했어요. 엄마 돌아가신 거를 아직도 친구들도 모르고 어디에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뭐 선생님 스스로가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으신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제 입으로 그 죽었다라는 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의 어떤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더 밝은 빛이 창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왔던 슬픔을 토해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 엄마가 안아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나갈 때 오늘 마지막 보는 모습일 수 있어. 저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현관 앞에 가서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힘들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다시 그걸 하게 됐어요. 이 수업이 가까운 사람들을 조금 더 챙길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하게 지나갈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좀 더 돌아보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게 하고 한 번 더 쳐다봐주게 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 똑같은 친구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아 나한테도 결국에는 올 일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까. 이런 오히려 더 죽음을 알고 나서 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소중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 배우고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외려 달라진 것은 삶이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비로소 가치 있다는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죽음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죽음을 담아낸 그림책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책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얘기 나누면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단단한 삶에 대한 어떤 길을 스스로가 열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삶이 좀 더 뭔가 좀 빛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안 죽는다, 10년 후도 있고 100년 후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삶이 값지게 느껴지지가 않겠죠. 임경희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삶을 빛나게 닦아주는 손수건이라고. 우리가 먼저 죽음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죽음은 마지막에 단 한 번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려.